야, 이게 재판이 이런 거야? 저거는 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짓을 한 거죠. 부끄러운 주장이다. 네, 안녕하세요. 장승일입니다. 랜선 필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핵 재판과 관련돼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탄핵 절차 그리고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미 위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해야 될 그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판사를 탄핵 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사법부를 흔들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이미 재판에서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난 사안인데 이 사안을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약간 좀 정치적인 게임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쪽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어느 한 편을 들겠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양쪽에서 주장하는 논거들을 보니까 특히나 그 임성근 부장판사 쪽에서 하는 말이 자기하고 관련된 이 사실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이기 때문에 탄핵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형사정법 325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이제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억울하다, 나는 깨끗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만한 혐의 사실이 있는데 범죄로 되지 않는다. 범죄로 되지 않으면 이제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법학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구속 요건, 위법성, 책임 요 세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전체 법 질서에 반해서 충분히 이 죄가 되지 않은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가지고 무죄가 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려고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요 자기 차 안에서 이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성이 그 남성의 혀를 잘라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형법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의 혀를 잘라버리는 것은 중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중상해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강간을 당하려고 하는 여성이 그 남성의 혀를 자르는 것은 충분히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를 설령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는 무죄 판결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어떤 남성이 여성을 강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이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보면은 이제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상대방을 강간할 때 트랜스젠더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간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강간죄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을 했습니다. 이게 범죄 구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부녀를 강간하지 않으면, 즉 남자를 강간하게 되면 강간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실제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근데 초기에 이 가해자를 강간죄로 판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부녀를 강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강제추행죄로 이제 처벌이 되었습니다만은 만약에 검사가 이거는 무조건 강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강간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무죄입니다. 왜 무죄냐면 부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법에 나와 있는 그 범죄 구속 요건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령 나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또 쉽게 예를 들자면 형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람을 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때만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반려견들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을 정말로 자기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반려견을 일부러 그랬을 때 그 피해자는 정말 내 새끼를 죽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뭐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무죄입니다. 무슨 동물보호법상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형법은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의 행위만 처벌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제정신이어야 돼요. 근데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사실 무죄로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술을 먹고 추행을 했다. 책임 무능력 상태를 일부러 의도하거나 범행 시에 정말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무죄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위가 떳떳한 행위인가? 아니죠. 지금 임성근 판사의 탄핵이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로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 사유는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조금 편향된 판결을 할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그 공소 사실을 봐보면은 자기 사건이 아닌 다른 재판부 사건에 관여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직책이 뭐였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들 중에서도 더 위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담당 사건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세월호 7시간 재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 기사가 허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전에 좀 밝히도록 했다든가, 또 원정 도박을 했던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약식명령으로 끝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다른 재판에 관여를 했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동일법원의 재판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판결문 초안을 보내라. 그리고 자기가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그 빨간펜 첨삭을 받은 판사도 참 그분도 좀 답답한데 그 판사도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가 의도했던 결론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탄핵감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야 이게 재판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죠. 재판부가 아닌 다른 법관이 더구나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관여해가지고 재판의 결론이 되었든 판결 이유가 되었든 첨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소 사실을 가지고 검찰이 이제 직권남용죄로 공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직권남용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1심 법원이 이게 1심 법원 담당했던 판사가 이 송인권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무죄를 판결을 했을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도 저거는 판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판결문을 봐보면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또 그 결과를 유도하고 또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 이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은 실제로 헌법이 말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여기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래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게 무죄가 될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가 될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을 하면서 그 성립되는 그 범위에서 그 행위를 제외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검사는 직권남용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 직권남용죄의 법조문을 보면 형법 123조에 있거든요. 공무원이 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권을 남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임성근 판사는 공무원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재판부가 해야 될 일을 또 대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강요 아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뀐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직권을 남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직권이란 형사 수석 판사로서의 권한입니다. 판결을 맡았던 이 송인권 부장판사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사전에 요구해가지고 수정하는 것,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직권의 그 직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안 된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다른 재판부에 전화해가지고 야 판결문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첨삭하고 보내주고 이런 게 어떻게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직권이 되겠습니까? 직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면 더 비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논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잡스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행위를 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의 지위, 그 지위와 그리고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지위를 남용한 일련적인 행위는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직권남용죄는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법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죄가 됐어요. 사실 이제 형사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 가지고 무죄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그 논리 자체가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그 분들은 또 한편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그 결과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행위인가? 정말로 탄핵 재판으로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그로부터 완전히 비껴가는 일련의 행위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좀 창피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트랜스젠더는 부녀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는 무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받은 그 무죄 판결은 굉장히 부끄러운 무죄 판결입니다. 지금 이제 2심도 남아있고 대법원도 남아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2심 판결에서 뭔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행위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논쟁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흘러가 버렸습니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보면은 사실 좀 뭐가 체면치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하려면 좀 일찍 했었어야죠. 또 대법원장도 거기에다가 이제 뭐 비난받을 만한 거짓말이 좀 들통이 났고요. 물론 또 이 부분도 뭐 대법원장 만나면서까지 녹음기를 들고 가서 이걸 녹음을 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을 안 할 건데요. 무죄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런 주장은 참 부끄러운 주장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방법은 오늘 제가 이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죄로 만드는 방법이죠. 처벌받지 않는 방법들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법률가라고 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사실 법률 기술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인정할 수가 없고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이 법관 사법부의 독립을 정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논거로서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각하 판결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28일 이후에는 이제 일반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직 판사가 아닌 일반 야인을 탄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법리상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재판을 보면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상원에서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합헌이다라고 하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유추해 가지고 우리 헌재도 받아들여져서 판사의 지위를 잃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그 미래의 어떤 행위들을 제한한다는 취지 하에서 탄핵 심판에 적격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상당히 또 정치적인 부담을 또 좀 안아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것을 이렇게 각하 결정으로 끝날 것을 뭐 예상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국회에서 탄핵 의결까지는 이끌어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뭐 180석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국회로서 할 일은 했다라고 이제 체면 처리가 가능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사건을 놔버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에서는 이제 각각 판결을 내리고 몇몇 재판관들이 이 사건은 충분히 탄핵 재판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또 자기의 의견을 또 밝혀가지고 이제 판결문에 한쪽에다가 밑에다가 적어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끝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사자는 자기는 어쨌든 탄핵을 안 당하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봐라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뭐 각각 세 집단이 윈윈하는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입장은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뭐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국회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법관을 흔들지 말라는 것이지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런 일련의 행위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후배 법관의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의견을 전달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법부 독립의 가장 큰 해악이 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잠깐 들렸는데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걸려 있었던 그 프랑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프랑카드에 걸려 있는 이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재판 연구관이 돼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판사 예비 후보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대학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배출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카드를 걸어 놓은 것이죠. 저분들이 이제 판사가 될 겁니다. 판사는 우리 헌법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전제는 그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거리낌 없는 재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법원 또는 법관 그리고 판결을 비판한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돼서 그가 행했던 일련의 행동들을 좀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법제도가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사 1명, 판사 3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스템보다는 하루속히 배심 제도가 좀 도입이 돼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관 외우들을 비롯해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그래도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법원 그리고 그런 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오늘은 조금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